이제는 자신감 있는 확률론이어서 아까는 좀 떨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떨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거 하는 거는 그냥 솔직히 진짜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조합론 공부하신다고 막 헷갈려도 막 어떻게 막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좀 약간 보상? 오늘 하는 거랑 다음 주에 하는 거는 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좀 쉬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용어에 대해서 이제 확률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용어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하는 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이제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 샘플 스페이스, 샘플 스페이스. 그냥 표본 공간이죠. 그대로 해석한 거네요, 그냥. 그래서 요 표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실험이라는 거를 사실 이거 저희 처음 강의 때 했습니다. 사실 이거 조금씩은.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험이 뭔가 하면은 저희가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아는 그러한 경우를 실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기 같은 거 제가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동전 딱 던지고 나서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는 저희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앞 아니면 뒤겠죠. 물론 뭐 가끔씩 뭐 세워지는 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거는 그런 장난은 저희는 안 하고 여기서는 다 빼고 던졌을 때 앞 아니면 뒤가 나오는 건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뿐이죠, 여기서.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동전 튀기는 거, 주사위 던지는 거, 또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여자일 경우, 뭐 남자일 경우, 뭐 이런 것들. 여자 아니면 남자겠죠. 뭐 성별한 뭐 이런 거 여기서는 다 고려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표본 공간은 이제 저희가 어떠한 실험을 했을 때 그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하나의 집합으로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자면 뭐 앞과 뒤가 결국에는 표본 공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밖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없고 근데 그 경우의 수들의 모임이 저희가 방금 표본 공간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표본 공간은 앞과 뒤가 됩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는 1에서 6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 1부터 6까지. 그리고 아까 또 세 번째로 예를 든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에 대한 성별을 치면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실험은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결과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걸 저희가 실험이라고 그러고 표본 공간은 그 실험을 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하나의 집합으로서 묶어 놓은 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창 들어가기 선생님, 전에 이제 저희가 이것도 첫날에 했었는데 우창 선생님 질문 예,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은 그러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단순히 두 번을 던졌을 때 저희가 그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결과를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음, 순서상으로 내타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능하겠죠. 순서상인데 뭐 1하고 얘가 다 전부 다 6 사이에 있는 이렇게 저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부터 땡땡땡 6,6까지. 그러면 36까지가 되나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아, 36가지 됩니다. 네. 네, 사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예제를 쭉 볼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사실 하나긴 한데 예, 근데 선생님이 저기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본 공간이라고 해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희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때 표본 공간을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1부터 6,6까지 총 36개의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36개 순서상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거 증명의 기초 아마 하셨던 선생님들이나 직문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거 당연한 어떻게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써놨어요.
그래서 집합에는 크게 유한 집합이 있고 무한 집합이 있고 또 무한 집합은 셀 수 있는 집합인 가산 집합이 있고 셀 수 없는 집합인 비가산 집합이 있습니다. 유한 집합은 이제 가산 집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근데 가산 집합은 유한 집합이 아니죠. 가산 집합은 무한 집합일 수도 있고 유한 집합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산 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유한 집합을 제외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자연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리수까지는 가능하죠. 예. 비가산 집합은 저희가 무리수 집합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무리수 집합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 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비가산 집합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열린 구간 같은 것도 저희가 비구 위에 있는 거랑 조금 기호가 겹치긴 하는데 열린 집합 같은 경우도 비가산 집합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볼 건데 하나의 동전을 던질 때 표본 공간은 보통 샘플 스페이스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S라고 써줘요. 그냥. 그래서 S는 이렇게 하고 이제 영어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는 앞, 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영어기 때문에 헤일즈하고 테일즈 약자를 써가지고 H하고 T라고 씁니다. 그냥.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을 구하라 그러면은 앞과 뒤에 하나씩 하나씩이니까 H하고 T. 그때 이제 표본 공간의 크기는 2가 되죠.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는 저희가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순서상으로 적어주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순서상으로 잘 안 적어줘요. 근데 이 경우는 근데 연속으로 던지는 거나 사실 한 번에 나오는 거나 그건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확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표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그냥 순서상을 안 적어주고 그냥 HH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래서 HH 그다음에 HT 그러니까 앞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4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나오죠. 동전 2개를 던졌을 때는. 그래서 그때 저희 그 표본 공간 크기는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표본 공간의 크기는 안에 있는 경우의 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의 주사를 던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터 6까지니까 1에서 6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때 제가 표본 공간의 크기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통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2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알아는 듣거든요. 이렇게 사실 책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책은.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집합을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수학스럽죠. 이렇게 쓰는 게. 그래서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좀 쓰셔도 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수학은. 그리고 이때 저희가 크기를 구하면은 3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그 크기 그 집합의 크기는 36개라고 쓸 수 있어요. 총 가능한 경우의 수가 곧 36개란 얘기가 됩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가산 집합인 경우에 제가 이제 예시를 쭉 써봤는데 사실 몇 개는 제가 그냥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꽤 중요한 그 처음 제가 확률로 공부했을 때 이것도 평균이 되나 싶었던 게 몇 개가 있어서 좀 집어넣어 봤는데 첫 번째로 새로 산 정보의 수명 시간을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트에 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 살 때는 뭐 어느 정도 쓰기 이 정도는 뭐 쓸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사잖아요. 정보 같은 거. 근데 이제 결함품이 있을 수도 있죠. 재수 없으면은 진짜 샀는데 그때는 그래서 딱 전구로 갈아 끼웠는데 아무리 스위치 백날 눌러봐도 안 켜지는 경우는 사실 전구 잘못 산 거죠, 저희가. 그때 수명 시간은 0입니다. 그때. 근데 저희가 솔직히 이거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현실성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정확히는 사실 뭐 너무나 잘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100년까지도 쓸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긴 아니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지만은 근데 딱히 수학적으로 뭔가 제약이 없으면은 뭐 그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줘야겠는 거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때 범위는 저희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정부의 수명 시간은 0시간, 뭐,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냥 뭐,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냥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는 여기다가. 그래서 0시간부터, 이제 뭐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까지, 그 엄청난 시간까지를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딱 정구를 샀을 때, 이 정구의 수명 시간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수명 시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부터, 그다음에 무한대까지. 해서 이거는 짧게는 이렇게 써요. 그냥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프 클로즈드 인터벌. 말 그대로 반만 닫혔다는 얘기죠. 또는 하프 오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클로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클로즈드랑 오픈이랑 합쳐가지고 그냥 클로픈이라고도 합니다. 클로픈 인터벌. 셋 중에 선생님, 아무거나 아니야. 질문 있는데요. 예. 저렇게 구간으로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결국 X는 실수라는 거가 이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딱히 확률론에서는 이렇게 뭔가 제시를 안 하면 그러니까 예, 언급을 안 하면은 무조건 실수예요. 그냥 전부 다. 예, 네. 딱히 뭐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그 실수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실수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없으면은 그냥 다 실수라고 봅니다, 저희는. 그냥. 그리고 이건 줄여선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저번 주에 질문하셨던 그 오픈 인터벌하고 그 비슷한 기호입니다. 오픈 인터벌은 저희가 뭐 요렇게 썼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반만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0이 포함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요거하고는 조금 이제 구분을 두셔서 생각을 좀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오픈 인터벌에 이 친구도 연장선이에요, 그냥.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계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구역. 예를 들어서 전 선생님이 어디를 가셨는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강아지가 한 마리 도망쳤다고 해보죠. 어디서? 근데 그 강아지가 확실한 거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울타리가 안에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 안에 있는 건 확실하죠. 여기 이 직사각형 구간 안에. 그때 저희가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x, y라고 저희가 둘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하나를 뭐 1,1부터 아니야 1,1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0,0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실수기 때문에 그 다음 수는 저희가 뭐 정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계속 뭐 가다가 1.5, 뭐 2, 이런 구간도 있을 거고 구간이라기보다 좌표 평면이죠. 좌표죠, 좌표. 그래서 이거 하나를 큰 좌표로 평면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각각 위치들을 하나의 그 결과로 보는 거예요. 실험에 대한 결과로. 그래서 여기서 실험은 강아지가 위치에 있을 그 어느 위치에 있을지에 대한 실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하나 찍었을 때 거기에 강아지가 있냐 없냐 그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험이 여기서. 그에 대한 결과는 여기 어떤 좌표값이 되겠죠. 이 좌표 평면 위에서 강아지가 여기 있으면은 이 좌표가 되는 거고 0,0 요 위치에 있으면은 요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계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구역도 그 저희가 표본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 확률하고 그다음에 좀 뭐 하시다 보면은 그 이게 이 얘기는 되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선생님, 제가 예,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 강아지가요, 예, 그, 이, 보통 이 사각형 내 구역을 거의 뭐, 특별히 선호가 없이 다 고르게 돌아다닌다. 네, 네, 뭐, 특별히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좋아하지 않아서 골고루 다 똑같이 거의 분포되어서 돌아다니는 그 궤적을 네, 계산해 보니까 고르다. 예, 라고 하면은
그 평균 위치가 요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스님이 근데 사실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저희가 이제 확률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얘기할 거긴 한데 그 확률 모델링 할 때 사실 그거를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예를 들면은 강아지 선호도가 중요하죠, 진짜는.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뭐 길가에 오줌 누는 걸 좋아해서 길가만 이게 가장자리만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을 확률이 더 클 겁니다. 사실 이런 데 있을 확률이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이제 좀 뭔가 그 뭐라고 하죠? 그, 그 웨이트를 줘가지고 확률을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이쪽 부분에 좀 더 가능성이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아지가 여기저기 다 좋아한다는 그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강아지가 움직이는 확률이 그러니까 그 다 랜덤하고 그러니까 어느 첫 번째는 랜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호도가 없고 라는 게 이제 가정으로 깔리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왜냐면 선생님이 제가 말씀하신 다음 말씀하십시오. 시간에 이제 그 질량 중심을 하게 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질량 중심도 이제 질량이 만약에 고르게 골고루 밀도가 일정해가지고 골고루 퍼져 네. 있다고 보면 그 질량 중심이 가운데 이 대칭인 경우에는 가운데점에 있다는 건데 예, 그 예. 그게 질량 중심이 나중에 제가 보니까 그게 기대값하고 그 식이 구하는 식이 거의 비슷해서 기대값이 평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음, 어떤 그게 그 이렇게 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인 위치 위치의 의미가 음.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근데 되게 중요하신 것은 얘기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기도 하고 그 확률 모델링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기도 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조사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선호도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스페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스페이스의 형상입니다. 이게 스페이스의 형상인데 스페이셜 모델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고려한 모델링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호도라든지 또 그 이렇게 또 랜덤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강아지가 뭐 특별히 더 자주 가는 곳이 뭐 거기다 뭐 저기 뼈다귀를 숨겨놔가지고 더 자주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구역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뭐 예를 들면 네, 그 스님이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 매수 그 뭐야 질량 중심이랑 거기서 그 직관을 얻으셨다는 거는 좀 신기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좀 이렇게 사고가 좀 넓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여기에 사는 작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병 공간의 정의가 뭐냐 그걸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실험을 하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선호도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웃컴을 모아보면 집합으로 모아보면 그게 뭘까? 지금 단순히 그걸 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의를 해야 그 다음에 뭐 걔가 0.0 구역에 오줌을 쌀 확률 그걸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공간 구간 다음에 그 위치에 따른 선호도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표본 공간 그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딱 지금은 그 정의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까지는 이제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는. 근데 네, 그래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표본 공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조금 앞서 나간 내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아무튼 요런 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꼭 이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도 저희가 충분히 표본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린다고 제가 이거는 집어넣은 거고 그때 이제 저희가 집합 기호를 쓰면은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짧기 때문에 저희 곱집합 정의 이거 증명에 기초하신 선생님들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집합에 대한 아니, 곱집합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사실. 요거랑. 아니, 이렇게.
그래서 말 그대로 순서쌍을 죄다 모아놓은 거죠. 각각 x는 a에서 따고 y는 b에서 가져온 순서쌍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를 곱집합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써도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집합 해가지고. 이건 하나 이어담인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저게 A 곱하기 B 저걸 카테전 프로덕트인가 그렇게 부르죠, 영어로. 근데 요, 예, 그 순서상 그걸 카테전 프로덕트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왜냐면 저는 제 곱셈인 줄 알았어요. 영어 아, 카테전 프로덕트예요. 그럼 X하고 Y를 곱한다는 건데, 도대체 저 뜻인 걸, 진짜 저는 그걸로 막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순서쌍이에요, 순서쌍. 근데 네, 영어를 왜 저렇게 했는지 아직도 좀 저도 이해, 지금 이거 곱해야 되나 생각했습니다. 그죠? 저도 그것 때문에 저는 한 진도를 못 나갔어요. 한 일주일 동안. 나중에 보니까 그냥 순서 쌍이에요. 그냥. 그걸 카테전 맞습니다. 프로덕트인데, 프로덕트는 곱셈이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 x는 1이고 y는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읽어야 되네. x는 0이고 y는 아니면 그러니까, x는 1하고 2가 되고 y는 0하고 3이 되는 모든 순서쌍을 다 모았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건가요? 예, 요게 이제 x 좌표가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고, 아이고, 그래서 요게 y, 요게 x. 그러니까 X는 범주가 1에서 2까지고, 그 왼쪽에 써놓은 게 있잖아요. X는 1에서 2까지. Y는 0에서 3까지. 그래서 X에서 하나, Y에서 하나 뽑아서 순서쌍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예요.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 그게 곱집합인 건가요? 그러니까 x에서 뽑고 y에서 뽑아서 xy 좌표를 좌표처럼 좌표가 좌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쌍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지금 좌표가 좌표인가요? 맞죠? xy는? 네, 여기서 좌표인가요? 좌표가 맞죠? 이 예에서. 아, 좌표라고 보긴 뭐하고 순서쌍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좌표로 볼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건 좌표로 보려 그러면 이제 X축, Y축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꼭 그럴 때만 순서쌍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냥 순서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역을 나타내는 순서쌍인데 이렇게 그 x에서 하나 뽑고 y에서 하나 뽑아서 순서쌍 하나 만드는 거를 곱집합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음, 근데, 원래 곱집합도 그런 거였나요? 저 기억이 안 나서. 예, 그걸 카테전 프로덕트라고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때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니까 이게 왜 곱셈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카테전 프로덕트도 저는 프로덕트 그래 이게 곱셈인데 도대체 뭐하고 뭘 곱한다는 건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순서 쌍 끝. 음,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요. 이거 집합해서 저도 그랬고, 집합론 처음 공부하면은 사실 그때 직문수에서 그 저희 릴레이션 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받는 게. 네. 관계는 이제 이 친구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요거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직문수 저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마 꼭 곱집합이 이제 집합론에서는 정말 중요한 토폴로지에서도 사실 심지어 되게 중요해요. 이 친구는 아예 저기 그 이 곱집합으로 또 토폴로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도 이제 직문수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 좀 이해가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한데 이거 자꾸 오늘 주제랑 관계없는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음, 어저께 우리 저 선형대수 할 때 내적 저 다프로덕트가 나왔는데 예, 그, 그 내적을 보면은 R2 곱하기 그러니까 정의역을 R2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 R2 곱하기 R2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컴포넌트가 두 개 있는 벡터들인 경우라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화살표에서 R로 가는 함수다라고 네, 네. 하면은 이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곱집합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여기 방금 보여주신 요 경우에는 이제 2차원 평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R 곱하기 R 같은데 아, R 곱하기 R인가? 아닌가? 요거요? 요거는
만약에 저희가 이걸 R 곱하기 R이라 그러면은 그냥 전체 다 보면 전체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2 공간 전부 다. R 곱하기 R이 R2가 되는 건가요? 예, R 맞습니다. 제 R2니까. 아, 그럼 저건 R4가 되는 건가요? R2 곱하기 R2.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 제가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원래는 이제 엄밀히는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저는 엄밀히는 근데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예전에 한번 집합론에서 그렇게 배웠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사실 둘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고 근데 원래는. 정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R2 곱하기 R2 이게 보통 R2 곱하기 R2가 R로 간다고 하고 그 밑에 써주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얘를 화살표로.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왜냐하면 저걸 갖다가 X를 갖다가 방금 우리가 했던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볼 수도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X에서 두 개 뽑고 Y에서 두 개 뽑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보낸다 뭐 그런 식으로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 문제는 그 실수 하나를 뽑고 실수 하나를 뽑아서 순서상 한 개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아예 벡터를 하나 뽑고 벡터를 아예 쌍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정의가 있어야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참 이게 네, 아, 이거 좀 제가 선행 공부 죄송합니다. 이거 좀 너무. 선행돼서 공부하는데 그쪽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요? 예, 제 느낌에는 아, 이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직문수 그 교재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직문서에 내적의 그 함수를 표현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 토폴로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고 그런 거에서 나오는 노테이션 아닌가요? 내적이라는 함수가 요렇게 정의역이 요렇게 돼서 어, 그 치역이 R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그러면 내적이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뽑고 왼쪽에 A, B 그러면 두 개잖아요. 곱하기 내적 CD 그럼 또 D를 네, 뽑고 네, 아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적이라는 컨텍스트에서는 그러면 실수 R이 하나 딱 나오는 거고 내적의 결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있어야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내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적이라고 내적은 말씀드렸고. 요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뭐 좀 너무 시간을 많이 쓸 건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저게 제가 뭐 토폴로지 처음 공부했을 때 저 구분을 하는 걸 저걸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는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 근데 저렇게 써도 뭐가 같다 그랬는데 예 저도 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토마 스님 말씀하신 대로 내적은 스님 말씀이 맞아요. 저렇게 써야 됩니다. 알트 곱하기 알트. 근데 저기 뭐야 저게 근데 사실상 알파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순서상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나의 순서상이 있을 때 요거를 그냥 저희가 이렇게 써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리가 바뀔 이유도 없고 순서도 얘네들이 절대 바뀌면 완전히 또 다른 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그대로 써도 되게 사실 수학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적을 함수로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쓴다 그러면은 제가 R2 곱하기 R2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맞죠. 사실 이렇게 쓰는 건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알거랑 그 이게 똑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토플릿 처음 공부했을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된 기억이어서 아무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로는 저희가 경계를 이번에 포함하지 않는 둥근 구역을 이제 볼 건데 뭐 똑같이 아까처럼 강아지인데 이번에는 경계만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은 원이에요. 이거는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가 중심이고 0,0이 되겠네요. 여기가 1인. 그래서 요 지점들 그래서 나무 같은 거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 저희가 이렇게 심었을 때 산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도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절대 지각형 모양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의 모양이거든요. 조금 과장 더 보태가지고 끝에다 쳐버리고 하면은 이렇게 원되죠. 그냥. 그래서 예, 그런 걸 저희가 보통 어디 이렇게 뭐지?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경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니면 호수 같은 거 예를 들면 호수에 오리배 떠 있을 위치 뭐 이런 거 동그란 호수 위에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 그런 구역이 됩니다. 이 지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말로 이제 우연히 고른 실수 또 이제 저희가 표본 공간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죠. 그때는 그냥 아무나 그냥 생각나는 숫자 얘기해보라고 실수를 해서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아무거나 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결국 요거는 그냥 실수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책은 요것만 써요. 책은 이렇게만. 네. 근데 사실 이런 기호가 더 근데 그 일반적인 기호예요. 사실은 이게 그 오픈 인터벌이랑 클로즈 인터벌 써가지고 나타내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표기법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건을 할 건데 이걸 영어로 이벤트 사건이라고 할 건데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제가 얘기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근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뭔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저희가 표본 공간이 일어나는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집합은 그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저희가 고른 거겠죠. 몇 개를 그냥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부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도 이 그림 이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구글에서. 그래서 이 직사각형 전체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저희가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 하나 조그만 점들을 결과라고 할 겁니다. 아웃컴. 그래서 총 9개의 아웃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3개씩 그냥 묶어준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9까지 이제 저희가 숫자가 있는데 요거를 2의 배수, 3의 배수 요거를 그냥 3 이하인 수하고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인 수하고 7에서 9까지인 수 이렇게 이제 3개로 그냥 저희가 나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나누는 건 사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어떻게 나누는지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3개씩 지금 사건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건 하나를 본다면은 전체 저기 표본 공간은 1에서 9까지에 대한 경우의 수인데 이 첫 번째 사건만 보면은 1에서 3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줄어들고 두 번째는 4에서 6까지, 세 번째는 7에서 9까지 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제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확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모든 가능한 결과들 중에서 이제 일부만을 모아놓은 걸 저희가 이제 사건이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건 중에서. 이것도 그러면 이왕에 저희 앞에 보시면 이것도 이왕에 선형대에서 연결될 거면 이거 서브스페이스 개념과 같은 개념인 거 아닌가요? 서브 스페이스가 좀 더 이렇게 더 스트릭트한 거. 그러니까 좀 더 스트릭트한 거. 좀더 엄격한 거죠. 왜냐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셋이 그러니까 सब셋이라는 거 안에 서브스페이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 서브스페이스. 그리고는 이제 일반 그냥 셋 안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는 सब셋 중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좀 더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가 이제 그때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सब스페이스라고 불러줬고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제가 그냥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게 예, 근데 근데 음, 예, 말씀하십시오. 예. 표본
그런 느낌인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일로 놔야 넣고 그 다음에 그 표본 공간 그러니까 표본 공간 정의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가능한 모든 아웃컴을 모아놓은 거. 그럼 그게 네네. 내 생각에 1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이벤트 1이 일어난다. 그럼 그게 3이니까 그뭐 3분의 9, 3분의 9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사건하고 샘플 스페이스하고 그 개념이 연관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들었던 그 예를 보면 그 샘플 스페이스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아웃컴을 모아놓은 거니까 가능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1이라고 하면 걔가 거기에다가 오줌을 쌀 확률 그걸 음, 사건이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세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음, make sense 사실, 한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제가 볼땐 크게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사건이라는 걸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표본 예, 공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 정의를 할 때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한 지금 궁금증이에요. 그 표본 공간은 그걸 정의를 했는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다음에 그래 이제 사건 음, 공간을 표본 공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예, 어쩌라고 지금 이제 그런 그, 그 개념의 목적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표본 공간하고 사건하고는 연관된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음, 차원에서 드린 질문. 보통 저희가 사건을 정해주는 이유는 사실 모든 경우의 수, 확률 자체가 뭐 도박에서부터 이제 원래 그 시초가 도박이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도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아니 저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그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경우의 수 안에. 그것들을 이제 위주로 생각해 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그 경우의 수들이 예. 게임으로 치면은 뭐 동전 예를 들어서 앞이 나오면 내가 500원을 줘야 되고 뒤가 나오면 내가 500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건은 뒤가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방금 그 도박 예를 들면 샘플 공간 스페이스는 이길 확률도 있고 질 확률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아웃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예,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길 확률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거를 이야기하려면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예, 스페이스는 맞습니다. 100%인데 내가 이길 사건이 그게 확률이 30%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제가 생각이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해요. 아니 아니면 그래서 너무 이벤트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저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은 저도 우리 오눅 선생님처럼 예를 들면은 샘플 스페이스 분의 이벤트를 하면 이게 확률이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게 이게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그쪽 확률 쪽으로 결국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좀 궁금증이 있긴 하네요. 예. 예, 그 얘기라면은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저희는 사실 그 프리퀀시 빈도수에 따른 확률만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요거 말고도 아마 이거 확률 좀 공부해 보신 사실 이 분야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익스페리언스에 따라서 익스페리언스 예.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 저희가 확률을 또 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베이지안 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저희는 이제 요거는 얘기를 안 하고 요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요거에 이제 예, 맞습니다.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은 옳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봐서 예를 들면 그 샘플 스페이스를 아까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그 결과 그걸 네. 샘플 스페이스로 잡으면 그 집합으로 표시되면 1, 2, 3, 4, 5, 6이 되는 것이 되겠죠? 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짝수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는 그 짝수 집합이 부분 집합인 짝수 집합이 될 것이고 음, 2, 4, 6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네, 한번 던졌더니 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웃컴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예, 이기는 맞습니다. 것이고. 근데 이게 확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그런 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아요. 그 프리퀀시로 해가지고 전체 샘플 개수, 스페이스 분의 예,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상 선생님이 여쭤보신 그 뭐야, सब스페이스 그거는 제가 좀 말을 좀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측도론으로 증명을 하면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그 얘도 이제 약간 토폴로지 비스무리하게 좀 정의를 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그 시그마 대수 뭐 그런 거 써가지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상선생님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제가 아는 그 내용을 벗어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제가 아까 한 얘기 대답은 그냥 이렇게 좀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선생님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잘 못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는 제가 좀 자세히는 잘 말씀 못 드리겠고, 네, 서브셋이냐 서브스페이스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냥 서브셋이라고만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그래서 이제 예시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두 개 동전을 던질 때 뭐야,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였거든요. 앞이 나오고 앞뒤 나오고 뒤앞 나오고 뒤뒤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였는데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그때 저희가 사건을 이렇게 세 개를 골랐다고 해보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 중에서 그러면 확실한 거는 요게 경우 부문집합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개 골라주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 저희가 따져봤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랜덤을 아무나 골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저희가 이걸 해석을 해보자면 사건이 있는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최소 한 번 앞이 나오는 수들의 집합입니다. 왜냐면 여기 H가 꼭 한 번씩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석하는 거는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의 주사위를 던질 때 저희가 이제 표본 공간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1, 2, 3, 4, 5, 6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제가 2, 4, 6으로 해줄 거고 두 번째 사건은 5, 6이라고 제가 해준다고 하면은 첫 번째 사건은 주사위의 눈이 짝수인 그 경우의 수들의 집합이 되겠죠. 2, 4, 6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주사위 눈이 5보다 큰 경우 또는 4보다 큰 경우 수. 죠. 예, 4보다 큰 경우의 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요건 두 번째 사건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하나만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석하는 방법은.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아주 보편적인 예, 그냥 해석법으로 그냥 한 거고 선생님들이 또 다른 해석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자유. 그리고 새로 산 정부의 수명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S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0시간부터 엄청나게 긴 시간까지. 근데 저희가 이 원을 이렇게, 그러니까 1000시간 이상이고, 두 번째 사건은 0에서 1500까지 수명 시간인 경우, 그리고 이 세 번째는 1000에서 1500까지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꺼낼 수도 있겠죠. S에서. 확실한 건 전부 다 부분집합입니다. 네. 이 S에 3 이렇게. 예, 이거 전부 다 부분집합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법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그냥 바로 그냥 이 첫 번째는 그냥 수능 시간이 적어도 1000시간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최대 1500시간인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1000시간에서 1500 사이 시간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요거는. 네, 근데 여기 가만 질문인데요, 예, 선생님. 그 예, 앞에 프리퀀시에,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예, 이거 프리퀀시 접근법이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거 전부 거기 슬라이드 보면, 예. 이건 프리퀀시가 아닌 거죠? 그럼 비가산 집합이면. 그런가요? 이건 이것도 프리퀀시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프리퀀시가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 프리퀀시라는 용어보다는 덴서티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그냥 아, 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근데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프리퀀시는 이제 셀 수 있는 경우에 쓰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빈도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와주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한 번, 두 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경향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내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덴서티 선생님 딱 하니까 이게 기억나는 게 저희 미적분할 때 예. 그 뭐였지? 그 펑션이 있었는데 무슨 덴서티 펑션이 있었는데 확률 프로바빌리티 밀도 예, 함수. 예,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정의가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x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음, 음수가 나올 수 없죠. 확률은 그 말이겠죠. 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그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말이겠죠. 음, 그게 딱 떠오르네. 연관이 되나 이게? 이제 그렇게 만약에 넣고 넣은다면 그러면 그 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란 그게 확률 스페이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 그래프를 놓고 그러면 전구가 1000시간에서 1500시간까지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은 뭔가 이런 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X가 그 범위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가요? 예, 그, 네, 대부분 요 친구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위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요거가 대부분 요 친구들은 이제 이거 괜히 또 저기 이제 익스포네이셔널 덴시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요거를 많이 저희가 쓰거든요. 이 확률 요런 것들은 원래 이제 엄격하게는 요거를 따르진 않는데 진짜는 근데 보통 이제 모델링 할 때도 그렇고 문제 같은 것도 볼 때고 요거를 많이 가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저희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친구들.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이 범위에 해당할 확률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에.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맞나요? 예, 나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오늘하고는 그게 관련이 없어서 커버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그때 직문수의 probability mass 네, 펑션 맞나요, 뒤에? 그것도 네,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 이 맥락에서 보면 probability mass 펑션은 뭐예요? 이게 density 펑션이라고 하면 mass 펑션은 언제 그게 두 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스는 제가 이제 이산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있잖아요. 요런 경우. 그 끊어져 있는 경우죠. 아, 그러니까 저기 네네네. 가산집합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아, 그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덴서티는 이제 저기 연속기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수명시간 같은 건 연속이거든요. 사실 이 친구들은. 네.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아마 이거 한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먼저 PF를 먼저 배울 거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중반부쯤에 요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이원과 이투의 교집합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다는 것만 그냥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책은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책은 여기까지만. 그럼 그 밑은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시간이 오래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뭐 딱히
그 할 건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그리고 확률이 어떻게 진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이렇게 힌트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확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 뭐 야바이 같은 거 할 때만 쓰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거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그래서 앞에 이제 두 개만 일단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위적이지 않은 거라는 뜻이거든요. 무작위라는 게. 그래서 저기 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근데 그 결과에 심지어 변동이 뭔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결과가 바뀌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사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 무작위성이 있는 거죠. 주사위도 결과는 아는데 언제든지 결과는 뒤바뀔 수 있는 거죠. 뭐든 저기 항상 앞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항상 뒤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결과에. 그걸 이게, 저희가 무작위성. 이게 영어의 랜덤하고 같은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영어로 랜덤니스라고. 랜덤니스. 예. 네. 예, 영어로는 랜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확률적 모델링, 이건 스토캐스틱 모델링 또는 프로블리스틱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네, 일반적으로 스토캐스틱 모델링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그 여기 죄송. 변동이라는 게 변동에 뭐 딱히 룰이 없는 거를 랜덤 아 네, 랜덤 변동이 잠시만요. 룰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알람 시계가 울려가지고. 이제 아, 예, 다시 한 예. 번만 말해주세요. 아, 네. 변동이라는 게 예, 옛날 기억에 랜덤에도 룰이 그 서베이 같은 데는 룰이 있어야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변동이 함수처럼 이렇게 네. 그 변동 모르겠어요. 양이 그 그에 어떤 규칙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도 랜덤이 음, 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변동에도 룰이 있느냐. 음,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없어요. 룰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이 변동을.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길을 가는데 뭐 막말로 갑자기 옆에 있는 건물 쓰러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는. 네. 근데 저희가 그럴 확률은 근데 매우 적다는 거는 알 수는 있죠.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의미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제 변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말 그대로 무슨 뭐 건물이 뭐 이상한 뭐 마음을 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 변동이 뭔가 생겨가지고 뭐 쓰러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네.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컨트롤은 할 수 있지 않을, 그러니까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반드시 그 예측이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선생님, 그 예,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뭐 확률 같은 그런 의미던데 어떨 때는 probability를 쓰고 어떨 때는 stochastic이란 말을 쓰고 뭔지 stochastic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보통 저는 프로블리스틱이란 말을 사실 많이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probabilistic이란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냥 예. 그러면 이 확률적 이렇게 쓸 땐 전부 stochastic이라고 다 쓰는 건가요? 예, 보통은 그게 맞습니다. 보통 다 봐도 이 어, 스토캐스틱이라든지 프로블리스틱이란 말은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는. 용어는 알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그, 스토캐스틱, 예. 어, 그러면 스토캐스틱이라는 게 딱히 막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 이런 말인 건가요? 일반적인 그 형용사처럼 이렇게 쓸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예, 딱히 아, 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랜덤이 뭔가 첨가돼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스토캐스틱 써 고맙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적 모델링 또는 스토캐스틱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그 랜덤리스를 고려한 겁니다. 그냥 무작위성을 고려한 걸 저희가 그냥 확률적 모델링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강의에서 얘기한 거고 강의는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이제 밑에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예, 그냥 제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확률적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SDE라고 부르거든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그리고 약자가. 그리고 또 랜덤 그래프 또는 랜덤 네트워크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도 잠깐 그래프 이론 얘기하면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잖아요. 막 이게 말 그대로 랜덤으로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컴퓨터가 지멋대로 그냥 막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제가 이제 확률적인 요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랜덤이 벌써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그래서 확률적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밤마다 산책을 나가는데 산책 나갈 때 항상 제가 이제 정해둔 루트를 항상 걸어가요, 저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제가 정해놓은 루트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여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많이 살아요. 제 사는 데는. 그래서 이제 많이 사는 게 토끼도 많이 살고 그다음에 코요테도 많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이제 코요테 같은 거랑 이게 1대1로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좁은 길에서. 그러면은 못 지나가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제 루트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률적인 요소. 코요테가 제가 나타날 건 예상을 전혀 못하고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타나 버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루트를 바꿔야죠. 제가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뭔가 현실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 그냥,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네. 코요테는 위험한가요? 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코요테가 제가 이거 썰도 많은데 그 그러니까 보통은 안 위험해요. 그냥 지네가 경계에서 피해가요. 자기네들이. 음,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진짜. 그래서 뉴스에도 음, 가끔씩 뜨거든요. 막 공격하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지네가 알아서 다 피해가요. 그냥. 그래도 그렇군요. 좀 공격당할까 봐 괜히 물리면 남아도 되잖아요. 그거 지나가다가. 그래서 예, 좋은 데 사시네요. 부럽습니다. 예. 동물들. 아니 여기는 저기 그 캐나다는 자연밖에 뭐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는. 뭐 그러니까 네.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동물들도 겁이 없고 사람들도 그냥 해코지를 안 하니까 그냥 동물들도 겁도 없고 예, 사람도 별로 겁내지도 않고 근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코요테는 지나가다가 네,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그 비디오에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dx 오버 예, dt를 f 플러스 랜덤리스 그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예, 예. 저는 랜덤리스가 이게 저희 이제 미적분 막 끝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에러에 더 가깝게 들리는데, 뭐, 에러. 예, 랜덤하고 에러하고 뭐 연관이 있나요? 아니면? 근데 또 랜덤이 에러는 아닌 것 같고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근데 이제 제 말은 식 자체만 봤을 때는 F는 예, 함수로 정해진 거잖아요. 예, 예. 인풋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굉장히 스트럭처도 돼 있는. 근데 거기에 예. 이제 랜덤을 이제 보면 그 함수에 해당한 함수에 기대하는 그 기대값이 안 나오고 이상한 값이 튀어나온다. 뭐 이제 그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수식으로만 봤을 때 오히려 무슨 좀 에러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이제 음, 근데 이제 거기에 써놓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랜덤리스는 그런 거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수식에서 랜덤리스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요거는 그거하고 이제 제가 연관해서, 예, 선생님, 그거하고 연관해서 밑에 ODE, SDE는 뭐예요? 아, 요 그 OD는 이제 올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약자여서 이건 상미분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아마 이거 선생님들 그 미적분학 공부하셨을 때그 했죠. 그 뭐야 미분 방정식 그 하신 그겁니다. 요게 예. 그러니까 SDE는 그거,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아, 아, 이퀘이션이라고 아, 해서 네. 요거는 좀 다릅니다. 이 친구랑.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건 맞는데 이 친구가 좀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에러냐는 그 질문에는 사실 저희가 정해진 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꼭 이 패턴을 안 따르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에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에러가 랜덤이냐 그러면 사실 그게 맞죠. 랜덤니스 때문에 생기는 에러죠. 사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왜냐면 랜덤니스가 없다면 다 반드시 이걸 따라야 되거든요. 이 루트를 전부 다. 이 패턴을. 근데 사실 근데 가끔씩 저희가 이제 실험 결과 물리 실험도 그렇죠. 컴퓨터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값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은 반드시 그걸 따라주진 않죠.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약 우리 뭐 예, 그 포톤이 한국어로 뭔지 그래도 광자라고 했나? 친구를? 이 포톤이 나오는 양도 이건 제가 제 석사 내용이랑 조금 관련이 있어서 이건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포톤의 양 같은 경우도 그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은 할 수 있다고는 해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는. 근데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친구도. 패턴은 알아요. 저희가. 근데 반드시 에러가 생깁니다. 이 안에. 그 이유가 랜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스타캐스틱, 그래서 이거는 예. 이거는 스타캐스틱, 중요한 말씀하세요. 스타캐스틱 디퍼런셜 이케이션이니까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케이션의 확장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확장판입니다. 이 친구가.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선생님? 에러라기보다도 예. 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ODE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현실은 요거대로 딱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예, 맞- 감안하는 그러면 이 랜덤 리스트를 넣을 때 뭐 지난주에 연희수에서 들었는데 네. 뭐라 그러죠? 무슨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뭐 이런 예, 거를 예. 고려해서 하는 건가요? 그 친구랑도 사실 연관이 많아요. 되게. 예, 사실은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브라우니안 모션이 들어갔는데, 엄밀히는 여기에. 근데 네.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이제 그것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전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예. 그래서 크게 보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생각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확률적 모델링은 그래서 현실적인 모델링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연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친구는 컴퓨터로 돌려보면 보통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친구는 확률적 모델링은. 그래서 보통 슈퍼컴퓨터를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쓰든지 막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보통 해결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은 그래도 작은 규모 한 뭐 사람으로 치면 한 100명? 많아야 10,000명은 못 넘깁니다. 많아야. 근데 보통 인구수 감안하면 몇백만 명인 세상에 캐나다 저기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 주만 해도 500만 명이거든요. 거기만 해도. 그런 규모에서는 쓴다면 써요, 사실은. 쓴다면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그래서 작은 규모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요 결정적 모델링은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건 디터미니스틱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디터민이 이제 결정하다는 뜻이고 디터미니스틱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는 아까처럼 이런 패턴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패턴을 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정해져 있는 해 어떤 방정식을 풀었을 때 미분 방정식이든 아니면 그냥 이차 함수든 뭐든 풀었을 때 나오는 그 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 OD가 더 디터미니스틱에 가까울 수 있겠나요? 아 정말? ODE가 결정적 모델링이 맞아요. 아, ODE는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무작위성 랜덤이 없으면 무조건 다 결정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판미호 방정식이나 상미호 방정식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쌍요소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페어와이즈라고 합니다.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네트워크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까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씩 따져보는 겁니다.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두 개씩 다 묶어가지고 그것들만 따져보는 거예요. 두 개씩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쓰면은 현실적인 모델링은 사실 힘든데 이제 포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통 인구가 많은 거, 인구가 많으면은 저희가 각각 개개인에 일어나는 그런 랜덤들은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있거든요. 개개인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수가. 중국 같은 경우도 인구수 엄청 많잖아요. 거기 가면 인도나 중국 가면은. 그중에서 몇 명이 뭐 중국 사람 같지 않다고 해서 뭐 그 중국 전체 인구의 문화가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개인의 그런 사소한 랜덤 같은 건 전부 다 무시해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는 문제 없는 경우. 그때 이제 결정적 모델링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연산 부담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큰 규모에 많이 적합하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근데 이 그래프 모델, 그러니까 네트워크 모델은 무조건 작은 규모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자체가 연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건 저도 옛날에 한번 썼다가 크게 좀 대인적이십니다. 이건 너무 연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체만으로도. 선생님 죄송한데요. 하나도 네. 몰라서 그런데 뭘 연산하나요? 아, 이게 그 컴퓨터 알고리즘 연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네, 예. 영어로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라고 합니다. 익스펜시브. 근데 그러니까 확률 확률 미분 방정식을 연산을 할 때 뭐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연산한다는 건가요? 근데 확률 미분 방정식이면 왜 연산 부담이 증가를 하죠? 그 가능한 한 뭐 그런 수를 다 고려해 봐야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확률적 모델링이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요 친구들은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돌리면 결과값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돌려도 되는데 확률적 모델링은 그 결과값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번 돌린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거든요. 분산하고. 네. 그 작업이 있어서 10번도 적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100번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계속 그냥 컴퓨터한테 계속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게 이제 미술로 치면은 요거는 약간 이제 붓 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거라면 결정적 모델링이 그런 거라 그러면 요거는 점을 하나씩 일일이 찍어가지고 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래서 연산수도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막 연산할 때 연산 수를 줄이려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뭐 그런 건가요? 예, 그 사실 그것도 이제 응용수학에서 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 확률적 모델링의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엔 글로 가려고 했었다가 이제 수학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인다는 말 듣고 바꾼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뭐 바이올로지 뭐 컴퓨테이셔널 뭐 케미스트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붙는 그런 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컴퓨터 쪽에 대해서는 좀 도사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 정확히는 이제 수치해석 분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줄이는 연구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률적 모델링은 항상 연구 대상이에요. 이 친구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그 SI 모델이라고 해서 요게 그 전염병 확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서세터블이 이제 여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병에 대해서 코로나라고 할까요? 코로나에 대해서 무방비한 건강한데 무방비한 사람들을 저희는 서세터블 인디비주얼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세터블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울상 짓고 있는 걸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그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 병균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니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감염되면은. 그래서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소독하고 다니라는 이유도 전파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인펙셔스, 전염 가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백신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그거를 리코버드라고 제가 부릅니다. 회복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SIR 모델링이라고 그 전염병 확산 모델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모델링이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 이 친구 말고도 저희가 정말 많은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파생된 정말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TIV 모델링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포랑 바이러스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 되게 유사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게는 SAT. 이거는 이제 그 마약 전염병, 마약 전염되는, 마약이 확산되는, 그거를 이제 모델링 할 때 쓰는 건데,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많이 연관이 있어요. 이 친구. 사실 이제 SIR 말고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개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모델링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미분방정식을 세워서 식을 쓰면 요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논 리니어 텀입니다. 말 그대로 S랑 I가 둘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니어인지 아닌지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fxy라는 식이 있는데 이렇게. 요거는 딱 봐도 논 리니어죠. 이 친구는. 왜냐면 둘이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제곱꼴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루트가 씌어져 있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논리니어입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지 진짜 다 리니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친구는 논리니까 저희가 해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는. 손으로 못 구해요. 이 친구는. 컴퓨터 써야 됩니다. 컴퓨터를 써서 이 친구를 저희가 구해주면은 디터미니스틱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확률 모델로 이제 바꾼 겁니다. 요거를. 사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하면 되게 어려운 식이 아닙니다. 사실 요거는. 조건부 확률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볼 수 있는데 조건부 확률을 알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친구는. 요거는 스토캐스틱 모델링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그 확률 과정론을 배우면은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저희가 그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를 이제 길레스피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써서 보통은 풉니다. 이 친구.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아까 그 저기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왜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확률을 그 연산 부담을 줄여야 되는지가 이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오래 걸립니다, 되게.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연구로 엄청 많이 이제 개발된 것도 많이 좀 더 향상된 것도 정말 많이 나왔고 이 친구도 이제 저기 박사 과정으로 저기 이 알고리즘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거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그쪽 가면은 특히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 왜냐면 이게 바이올로지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알고리즘이 경제학이랑 금융학이죠, 정확히는. 파이낸셜 쪽이랑 그다음에 그 바이올로지 쪽이 조금 많이 씁니다, 이 친구.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이걸 많이 개발을 해요. 이제 요게 이제 SD인데 사실 요거랑 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랑 요 SD는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디터미니스틱을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요거를 구할 수 있고 요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요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셋이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서로 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SD의 그 제너럴 폼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DXT, DT 이렇게 쓰는데 여기 T가 여기 올라갔죠, 다. 근데 여긴 주의할 점이 DT가 아니라 DBT고 이 BT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서 이제 랜덤리스를 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 자체만으로는 근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이 친구 그 소셜 아니 저기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이 친구는 진짜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수학을. 특도로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이 친구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그냥 도구로서만 배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이 친구도 되게 내용이 할 게 많습니다. 이 친구. 이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공부할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건 그냥 저도 그냥 공식 써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친구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요 방법을 써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써서 푼다. 이거 일본 사람이에요. 그 마루야마라노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개발법인데 이 친구. 성능은 안 좋은데 이거를 뛰어넘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거 많이 씁니다. 오일러가 그 오일러인가요? 네, 오일러가 그 오일러입니다. 어, 그 오일러라는 그분이 원래 미분 방정식의 수치적인 요거의 수치적인 해를 그 오일러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좀 정확도가 떨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그 마루야마라는 분이. 그죠. 오일러는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 마루야마라는 분이 약간 그 향상시켜가지고 이름을 같이 붙인 건가요?
이게 여기서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따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 이분이 그러니까 오래된 수학자가 만든 그 방법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요걸 풀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좀 더 이제 좀 가미를 한 거죠. 자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요걸 맞게 이제 좀 변형시킨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름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진짜 오일러 이름은 진짜 여러 군데서 나오네. 진짜 많이 나오죠. 오일러, 가우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그냥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가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이게 10번쯤 돌린 겁니다. 10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0개거든요. 이게 일일이 세보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10개 패스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막 다 꼬불꼬불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확실한 거는 요 패턴은 근데 따라가죠. 요 검은색이 이제 디터미니스틱 솔루션이거든요.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린 그 거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빨간색들은 10번 다 다르게 나오죠, 지금 배어가. 근데 확실한 건 요 패턴을 따라간다는 패턴을 따라가고 있죠.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SD를 써가지고 이번에는 찍은 건데 그 주식할 때 많이 보는 모양들 나오죠. 여기 지금 꾸불꾸불한 것들 다 주식할 때 볼 수 있는. 근데 이 친구도 어찌됐든 패턴은 따라갔는데 자기들 멋대로인 게 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근데 신기한 건 다 패턴 따라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요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내용이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10개를 10개도 사실 근데 100번 정도는 돌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에 이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델링, 확률적 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제가 왜 집어넣냐면은 그 확률이라는 게 저희가 공부할 때 그 이렇게 좀 왜 공부하냐는 좀 의문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너무 뭐 재미는 있어요. 사실 보면 너무 실생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수학적인 재미는 좀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이렇게 연구하실 때 보면 연구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랜덤이라는 게 원래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랜덤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은 그 랜덤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손으로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적을 하면은 뭐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랜덤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그게 이제 확률론이겠지만 랜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은 저희가 그 랜덤을 아주 이렇게 연구 같은 데 유용하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 때문에라도 확률론을 공부하는 거고 확률론을 공부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랜덤을 공부한다는 얘기거든요. 랜덤의 그 성질들을. 그래서 그 랜덤이란 친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나면은 저희가 연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제 좀 더 우리 손아귀에서 놀 수 있게끔 예, 그 랜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